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복을 받는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0년간 참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나 자신이 지워지는 것도 좋은 며느리,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찾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젠 싫지? 엄마가 새 사람 하나 알아봤다. 문틈으로 들은 시어머니의 속삭임이 10년간 쌓아온 인내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참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참는 사람은 그저 이용당할 뿐이라는 것을. 저는 김소연입니다. 이것은 참는 며느리에서 싸우는 여자로 다시 태어난 제 이야기입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따라 눈가의 주름이 유독 깊어 보였습니다. 38배 나이 김소연. 결혼 10년 차 주부인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표정은 밝은가, 옷매무새는 단정한가,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며느리는 집안의 얼굴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 10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 준호는 대기업 부장입니다. 명함을 내밀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직책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저는 그런 남편의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했습니다. 완벽한 집안, 완벽한 가정, 완벽한 며느리. 저는 그 완벽함의 한 조각이 되어야 했습니다. 소연아, 오늘 저녁은 준호 부장님 팀장들이 온대. 음식 준비 제대로 해.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또 손님 접대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런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승진을 위해, 집안의 체면을 위해 저는 완벽한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에 최고급 한우와 신선한 채소를 담았습니다. 가격표를 보며 움찔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총이 더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아끼면 시댁 체면이 깎인다. 그 말이 또 들려왔습니다. 오후 내내 주방에 섰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12가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대인 화상 자국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복을 받는다. 결혼 전 시어머니가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저녁 7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음식을 내오고 술잔을 채우고 웃으며 대화의 맞장구를 쳤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의 모습으로. 역시 부장님 댁 음식은 최고예요. 부장님은 복 받으셨어요. 이런 현숙한 부인을 두시다니.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뿌듯해야 하는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고생했어라는 말 한마디,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라는 칭찬 한마디를 기대했습니다. 그릇 좀 조심해서 다뤄. 깨지면 또 사야 하잖아. 그게 남편이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릇 조심하라는 잔소리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변한 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연애할 때의 다정함은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밤 11시 겨우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갈비찜 고기가 좀 질겼어. 다음엔 더 오래 삶아. 그리고 나물에 참기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던데 간도 제대로 못 맞추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에 대한 평가가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지적만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꿈꾸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원했던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저 이 집안의 부속품 같았습니다. 집안을 꾸리는 도구, 남편의 승진을 위한 수단,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주는 장식품. 김소연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인내의 탑이 참아야 받는다던 복의 성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이 작은 균열이 곧 제 삶 전체를 뒤흔들 폭풍이 될 거라는 것을, 완벽해 보이던 이 집안에 회복할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새벽 2시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의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들어 올리는 순간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가 쓰는 세제 향도 섬유유연제 향도 아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분명히 여자의 향수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와이셔츠를 코에 가까이 대고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제 망상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선명했습니다. 누군가의 채취가 섞인 분명한 여자의 향수였습니다. 아니야, 회식 자리에서 누가 실수로 부딪혔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을, 제 남편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그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몰래 본 적 없던 제가 손이 떨리면서도 잠금을 풀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카톡방이 있었습니다. 최근 메시지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날만 기다릴게요. 메시지는 사흘 전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답장은 단순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할게. 정리?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설마 저를?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애정 어린 대화들, 만남의 약속들, 그리고 시어머니 이야기들. 어머님이 유진 씨 마음에 드신대.
교양 있고 집안도 좋다고. 다음 주에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자. 이제 공식적으로 인사드려도 될 것 같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것, 아니 허락했다는 것. 그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10년간 모신 시어머니가 제가 참고 또 참으며 섬긴 그분이 남편의 바람을 허락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샤워실 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빨래 정리하고 있었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남편에게 거짓말한 적 없던 제가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유진이라는 여자는 누구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시어머니는 정말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된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생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안방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보이는 장면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너무나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우리 준호, 그 여자랑 사는 게 이젠 싫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유진이 좋은 집안 딸이야. 교양도 있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준호를 정말 좋아하더라. 소연이는 이제 쓸모가 없어. 애도 못 낳고 점점 늙어가기만 하고. 준호, 너 행복해야지.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은 게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맞는지. 엄마, 그런데 소연이는.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혼 조건도 괜찮게 해줄게. 위자료도 적당히 주고. 조용히 정리하면 돼.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혼 조건? 위자료?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처럼 너무나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주방으로 향해 찬장 문을 열고 접시를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접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소연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시동생의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더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춥고 또 추웠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생신상을 차리고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고생했어. 음식 정말 잘 차렸네. 그 말이 소름 끼치게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버리려는 계획을 이야기하던 그 입에서 이렇게 다정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싱크대 물에 섞여 흘러갔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10년을 이 집에 바쳤습니다. 참고 견디고 희생했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복을 받는다던 그 말을 믿으며 살았는데, 하지만 복은 오지 않고 대신 배신과 모욕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버리려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새 가족을 꿈꾸는 남자가 이렇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픔이, 절망이,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 불길한 직감이, 이 배신이 제 인생을 끝내게 둘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연아, 오늘 예배 같이 가자. 요즘 안 나오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은 언제나 절대적이었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남편과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천사 같은 미소. 그녀가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소연아, 인사해. 이쪽은 박유진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따님이야. 준호 대학 동창이기도 하고. 대학 동창?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리움? 설렘? 아니면 사랑? 안녕하세요, 언니. 소연 언니시죠? 어머님께 정말 많이 들었어요. 유진이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저를 밀어내려는 여자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아, 네. 반갑습니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시어머니가 계속 유진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오늘 피곤해 보이네. 집에 가서 쉬어. 우리는 유진이랑 점심 먹을 거니까. 네? 유진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같이 밥 먹어야지. 넌 집에 가서 쉬어도 돼.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만 빠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소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넌 집에 가. 알았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남편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엄마 유진이랑 식사했다고 했잖아. 저녁까지요? 친구들도 합류했어.
오랜만에 동창회 같은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유진 그리고 남편. 셋이서 하루 종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아니, 배불러. 먼저 자. 남편은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차가운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유진을 데리고 왔습니다. 소연아, 유진이 집안일 배우러 왔어. 요즘 젊은 애들은 살림을 못해서 걱정이야. 좀 가르쳐 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소연이 바쁜가 봐. 유진아, 내가 준호 밥 좀 차려줘. 점심시간 제가 부엌에 서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유진에게 요리를 시켰습니다. 유진은 능숙하게 칼질을 했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준호 오빠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유진아. 남편이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차려준 밥상에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그런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역시 유진이는 살림이 야무지네. 소연이보다 낫잖아.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집에서 제 남편 앞에서 다른 여자가 밥을 차려주는 것을.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유진과 함께였습니다. 소연아, 오늘은 유진이가 청소 좀 배울 거야. 너 오늘 병원 가야 한다며? 검진 날짜 잡았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갈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서 가. 우리가 집 볼 테니까.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2시간 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이상했습니다. 거실 가구 배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늘 놓아두던 장식품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주방 찬장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길로. 어머님 이게. 아, 유진이가 정리 좀 했어. 보기 좋지? 역시 젊은 애들이 감각이 있어. 제 집이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가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남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을 체크했고 주말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도 틈만 나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기회가 왔습니다. 소연아, 내일 출장 가. 2박 3일.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회사 일정표에 출장 같은 건 없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 책상을 정리하다 본 스케줄표에는 내일도 평범한 근무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의심하리라고는 꿈에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을. 다음 날 남편이 집을 나선 후 저도 준비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차는 강남의 한 고급 레지던스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남편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남편을 봤습니다. 16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참았습니다.
16층 복도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1604호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깨어났습니다. 남편도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보니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이 아닌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교회 천사 순수하고 착하다던 그 여자가 유부남과 당당히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10년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하루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 남편과 유진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가 공격할 차례라고. 교회의 천사, 완벽한 며느리 후보. 이제 그 가면을 벗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남편도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거짓의 연극은 이제 막이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이제는 거짓말도 태어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아내를 속이는 모습이 10년 전 저와 결혼 서약을 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도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검은색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완벽하게 변장했습니다. 가방에는 보조 배터리와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오늘 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도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저 차 따라가 주세요라고 했을 때 기사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이런 손님이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남편의 차는 강남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번화가도 아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건물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43분. 10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텔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8시 정각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내렸습니다. 하얀 원피스가 아닌 검은색 미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천사는 온데간데 없고 요염한 여자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이 그녀의 팔목에 꽂혔습니다. 금팔찌. 화려하게 반짝이는 금팔찌가 그녀의 가느다란 팔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팔찌를 알았습니다. 작년 시어머니 생신 때 남편이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엄마 드리려고 샀다고 했던 그 금팔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먼저였기에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유진이 만났고 유진이 남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장면을 찍었습니다. 확대해서 선명하게 변명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차. 설마 시어머니가 직접? 차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화를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진의 손을 잡으며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는 모습,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이 관계를 주선하고 승인하고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유진이 공손하게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꾹 참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고 남편과 유진이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이고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분노가 쌓이고 동시에 계획이 명확해졌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샤워도 안 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이 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려 할 때 말했습니다. 저녁에 일찍 들어와요. 어머님도 모시고 올게요. 가족 모임 좀 하려고요.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요. 남편은 의아해했지만 승낙했습니다. 제가 뭔가 요구하는 게 워낙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꼭 오셔야 해요. 목소리에 단호함을 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뭔가 느낀 듯 잠시 침묵했지만 결국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내내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생선구이. 평소처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실을 정리하고 TV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저녁 7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30분 후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저녁을 차린다더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아마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밥 먹기 전에 볼 게 있어요.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연아, 뭐 하는 거야? 조용히 보세요. 핸드폰을 TV에 연결하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어젯밤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모텔 앞에서 기다리는 남편. 택시에서 내리는 유진. 그녀의 팔에 반짝이는 금팔찌. 포옹하고 키스하는 두 사람. 이게 뭐야?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 들어오는 장면.
차에서 내리는 시어머니, 유진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입모양.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 참 잘 나왔죠? 화질도 선명하고 목소리는 안 들려도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어머님 얼굴이 정말 잘 나왔어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10년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아내로 산 시간이요. 참고 견디고 희생했어요. 며느리는 참아야 복을 받는다던 그 말을 믿으면서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복이었나요? 남편의 바람? 시어머니의 배신? 제 집에서 다른 여자가 제 자리를 차지하는 건? 소연아,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오해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오해예요? 모텔 앞에서 키스한 것? 시어머니가 돈 봉투 준 것? 아니면 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밤을 보낸 것?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영상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도 궁금해 할 거예요. 박유진 집사님의 진짜 모습이요. 회사 사람들도 흥미로워 할 거고요. 부장님의 사생활이 얼마나 문란한지. 내가 감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감히요?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간 감히 저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용서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후회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후회하는 게 아니라 들킨 걸 후회하는 거잖아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준비하고 위자료 재산 분할 전부 제대로 하고요. 안 그러면 이 영상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소연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오해 덕분에 이 집의 진짜 얼굴을 봤어요.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을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게?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예요. 변호사를 통해 이미 다 준비했어요. 변호사? 내가 언제? 오래전부터요. 당신들이 유진이랑 데이트하는 동안 저는 법률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분할 목록이에요. 이 집 남편 명의로 된 예금, 주식,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명목으로 받은 각종 명품들까지요. 전부 증거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미쳤어? 내가 감히 우리 집 재산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집이요? 이 집 계약금의 30%가 제 혼수였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10년간 제 월급도 전부 이 집에 들어갔고요. 증빙 서류 다 있어요. 통장 이체 내역, 가계부, 영수증까지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통 증거 자료예요. 사진, 동영상, 모텔 영수증 사본, 택시 이용 내역, 심지어 유진 씨의 레지던스 월세 계약서까지요. 누가 보증인이고 누가 월세를 내는지 다 나와 있어요. 남편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증거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넌 언제부터?
의심한 건 와이셔츠에서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부터요. 확신한 건 문자를 봤을 때고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건 그날 밤 방문 틈으로 어머님의 대화를 들었을 때부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었어? 언제? 어머님 생신날이요. 소연이는 이제 쓸모가 없다고 하셨죠. 애도 못 낳고 점점 늙어가기만 한다고요. 기억나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10년간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며느리는 참아야 복을 받는다는 말을 믿으며 살았는데 복은커녕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걸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교회에도 이미 제보했어요. 박유진 집사의 실체를요. 유부남과의 불륜, 시어머니의 금전 지원, 모든 증거와 함께요. 내일 아침이면 교회 전체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감히 우리 교회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겠어. 그럴까요? 오히려 동정받을 사람은 저예요. 10년간 성실하게 믿음 생활한 며느리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으로 고통받았다는 스토리요. 누가 더 피해자처럼 보일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에도 알렸어요. 익명으로요. 부장님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절박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유진이랑은 끝낼게. 진짜로 끝낼게. 다시 시작?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과는 이미 끝났어요. 10년 전에 시작했어야 할 진짜 결혼 생활은 시작도 못했고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합의 이혼하시던가 소송으로 가시던가. 선택은 자유예요. 하지만 소송 가면 더 많은 게 드러날 거예요. 10년간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 언어폭력, 남편의 정서적 학대, 전부 녹음 파일 있어요. 녹음까지? 네. 3개월 전부터요.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전부 공개할 수도 있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이사 갈게요. 제 짐은 이미 다 쌌어요.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둘게요. 어디 가려고? 제가 어디 가든 더 이상 어머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넌 이 집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안 받아줘. 멈춰서 돌아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자존심을 지켰어요. 당신들처럼 추악하게 살지 않고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예상대로, 아니 예상보다 빠르게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유진은 제명되었고 시어머니는 권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승진에서 탈락했고 한직으로 발령났습니다. 부장 직함은 유지했지만 실질적인 강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사라졌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를 받습니다. 유진이가 돈을 들고 사라졌어. 내가 준 돈, 엄마가 준 돈 전부. 전화도 안 받고 연락 두절이야.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결국 돈이었다는 것을. 남편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합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제 조건을 거의 다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의 60%, 이 집 계약금의 반환, 그리고 위자료.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를 준비한 의뢰인은 처음 봐요. 10년간 참아온 게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는 남편의 차가운 시선도 없는 곳.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참지 않아도 된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복은 참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이었다는 걸.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